짠짠짠짠. 그래, 즉시 씻는 임플란트 위험에 대해서 봤고, 이제 한 번 심은 임플란트는 위치를 바꿀 수가 없다. 어린 시절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치아를 만들 때도 치아 개수가 많아질수록 치아의 오차가 커지게 된다. 수술 전에 미리 제작한 치아를 임플란트에 빨리 맞추어 넣는 일은 환자와 치과 의사 모두에게 중요하다. 치과를 찾은 환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게 치아 본을 뜨는 일이다. 본을 뜨는 재를 입안에 넣고 굳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간혹 구토감으로 힘들어하곤 한다. 본을 뜨고 나면은 본을 뜬 틀에 숯골을 부어서 치아 모형을 만든다. 이 모형으로 치아를 제작하는 것이다. 본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다시 본을 떠야 한다. 그렇게 해서 끝나면은 그나마도 다행이다. 본을 뜨는 재료와 숯고가 굳어지는 과정에서 수축과 팽창으로 인해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치아 모형이 나와야만 정확하게 제작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 만약에 이 치아 모형의 정확도가 떨어지면은 만든 치아가 환자에게 맞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날로그 시스템이다.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치아 본을 뜨는 작업을 하지 않고 구강 스캐너로 입안을 스캔하여 그 영상으로 필요한 영상을 디자인한다. 3D 프린팅 또는 밀링 머신을 통해서 형상 그대로를 실물 가공하기 때문에 본을 뜨는 과정과 석고 모형 제작에서 발생하는 모든 단점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 정확도가 화면 띄어봐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확도를 갖고 해 나가는데 디지털 시스템은 아날로그 시스템에 비해서 성능과 품질에서 월등하게 우수하다 라는 건데요. 임플란트 신고 바로 씹지는 말자고 했는데 바로 씹으면 그렇지 이거는 위험성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위험한 상황에 턱뼈 속에 심은 임플란트의 고정력은 2에서 5kg 힘이다. 임플란트 고정력이 저장력보다 더 크지만 떨어지는 빗물이 바위를 뚫듯이 매일 1800번 이상 충격을 주면 임플란트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또한 사람마다 씹는 힘이 다양하다. 그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사람은 없다. 게다가 음식을 씹을 때 어떤 힘이 작용할지 정확한 예측도 불가능하다. 그렇지. 나는 어릴 때 마른 오징어를 불에 구워서 먹는 것을 좋아했다. 턱에서 소리가 나고 입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때까지 먹어야 되었다. 세월이 지나서 어른 되어서도 여전히 오징어에 대한 애정은 변하지 않았는데 공교롭게도 강원도 원주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오징어를 접할 기회가 많아졌다.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서 고성, 속초, 강릉에 사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동해의 특산물인 오징어를 선물이라며 자주 가져주었다. 그래서 집에서 항상 오징어가 넘쳐났다. 하지만 오징어를 먹고 싶어도 이제는 그럴 수 없다. 나이를 먹으면서 나의 턱관절과 치아는 이미 약해진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도 나처럼 여전히 오징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바로 그 오징어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러 오는 환자를 보게 되는데 대개 오징어를 먹다가 치아가 파절되어서 이를 뽑은 경우이다. 실제로 치아도 나이를 먹는다. 나이가 들면은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살이 늘어나는 것 같이 치아도 노화되어서 탄력성을 잃는다. 탄력성이 떨어진 치아는 잘 파절이 된다. 나이가 들어서 너무 좀 쉽게 골절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그럼요. 골절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요. 치아가 하나도 없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환자의 자리로 3차원 디지털 자리로 임플란트 치료를 계획했다. 위턱에 8개 임플란트를 위치하고 대합 치아와 잘 씹히도록 12개의 치아 모양을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반면에 디지털 시스템과 잇몸 설계하지 않은 임플란트 수술법을 사용할 경우 첫 방문 때 검사를 받고 두 번째 방문 때 임플란트를 심고 임시 치아를 하고 세 번째 방문 때 임플란트를 스캔하고 네 번째 방문 때 최종 치아를 올린다. 틀니 환자의 경우도 같은 과정을 거친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로는 하루 만에 임플란트 치료를 끝낼 수 없다는 것이다. 진료를 마친 지인이 말했다. 임플란트 하는데 왜 이래 과정이 많죠? 7번 오실래요? 4번 오실래요? 지인에게는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최소한 4번 치과를 방문해야 임플란트 치료를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발치한 부위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끼웠다 빼었다 할 수 있는 임시치아를 해주었다. 하지만 이 임시치아는 약한 재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씹으면 손상 가능성이 높아서 사용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기 실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언제부턴가 빨리라는 문화 때문에 빨리 문화에도 약점이 있다. 고품질 상품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의료 분야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난다. 가장 대표적이었던 의료 행위 중에서 하나가 환자의 치아를 뽑은 자리에 그 즉시 임플란트를 심는 일이었다. 일반적으로 치아를 뽑고 3, 4개월의 시간은 흐른 뒤에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는다. 그런데 치아를 뽑으면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심는다니 말 그대로 초스피드다. 많은 사람이 치아를 뽑은 자리에 곧바로 임플란트를 심으니 간단하고 빠르고 더 좋지 않을까 하고 막연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치과의사들은 치아를 뽑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발치 즉시 심는 임플란트를 권하고 환자 역시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발치 즉시 심는 임플란트는 결코 정답이 아니다. 2012년 덴마크 아르스 대학교에서 발치 즉시 심는 임플란트의 실패율을 조사했다. 92명의 환자가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심었다. 그 중에서 15명의 임플란트가 초기에 실패했고 다시 뽑아야 했다. 실패율이 무려 16%.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심는 10에서 20% 환자, 즉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초기에 실패해서 재수술을 했습니다. 라고 했군요. 재수술 이렇게 고통인데요. 임플란트는 대한민국 치과에 만연해 있는 의료 행위다. 무엇이든지 빠른 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익숙한 환자를 불길로 날아드는 나방처럼 발치 즉시 심는 임플란트 수술에 매달린다. 인간의 평균 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영아 사망률이다. 과거의 영아 사망률 때문에 평균 수명이 매우 낮았다. 생후 1년이 가장 큰 고비였다. 그러나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대부분 잔병을 치르더라도 오랫동안 살았다. 임플란트에도 평균 수명과 영아 사망률이 있다. 누군가가 임플란트를 30년 이상 쓰기도 하고 누군가는 서너 달 안에 빠지기도 한다. 임플란트의 영아 사망률에 해당하는 것은 임플란트를 심고 1년 내에 임플란트가 빠지는 초기 실패율이다. 발치 즉시 심는 임플란트 초기 실패율이 높다는 것은 이 임플란트의 평균 수명도 매우 짧다는 것을 뜻한다. 평균 수명이 짧으면 건강 수명도 짧다. 이것은 발치 즉시 심은 임플란트가 잇몸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지 마라. 일단 임플란트를 정확하게 심기가 어렵다. 발치하고 바로 치아가 원래 있던 위치의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습니다. 라고 치과 의사들은 말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에 발치한 자리에는 뼈가 없다. 만약에 임플란트를 심는다면 그건 발치한 자리 옆의 뼈를 이용해서 심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이상적인 치아 위치에서 벗어나서 임플란트를 심게 된다. 그렇군요. 발치된 잇몸뼈 부위는 험한 산악지대처럼 뼈 면이 비스듬하고 경사지고 울퉁불퉁하고 깊게 파여있다. 이로 인해서 뼈에 구멍을 내는 드릴이 쉽게 미끄러져서 드릴 오차가 생긴다. 드릴의 오차가 발생하면 심는 임플란트 위치가 틀어질 수밖에 없다. 둘째로 임플란트를 단단하게 심기가 또 어렵다. 그러네요. 또 셋째, 감염의 위험이 높다. 뼈 이식은 잇몸을 절개하고 뼈에서 단단하게 붙은 뼈막을 벗겨서 잇몸뼈를 노출시킨 다음에 인공뼈 가루를 발치된 뼈 속의 구멍과 임플란트 주변의
비어있는 공간에 채워놓고 뼈가루가 흩어지지 않도록 차단막으로 덮는 술식이다. 종종 차단막이 임플란트 실패의 주 요인이 되는데 만두속이 터지듯이 잇몸이 벌어지면서 차단막이 입 안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입 안에 있는 세균에 인공뼈가 감염되고 이로 인해서 임플란트도 실패한다. 넷째, 발치가 결정된 치아는 잇몸 주위에 염증이 있고 잇몸뼈도 세균 등의 오염되어서 이미 심하게 파괴되어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병든 치아를 제거하고 오염된 잇몸뼈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플란트와 인공뼈를 그 부위에 넣는다면 기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새로 넣은 임플란트나 인공뼈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선 발치 자체가 하나의 정리한 목적이자 완결이 되는 단계가 필요하다. 물론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안전할 수 있다 하지만은 안전 불감증과 연관해서 우리 이 주변에 일어나는 대형 사고처럼 임플란트에도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잇몸뼈 소실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발치하고 나면 잇몸뼈가 일정 부분 소실된다. 환자마다 다양한 양태를 보이기 때문에 발치고 나서 잇몸뼈가 없어지는 방향과 정도를 미리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 태풍의 진로와 영향력을 기상학자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이유는 모든 태풍이 동일하게 이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간단한 잇몸 이식을 한다든지 뼈 이식술을 추가적으로 시행한다든지 임플란트 자체를 다시 제거하고 뼈 이식술 임플란트를 다시 심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하나 정답이라고 장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져 버리고 드러나 버리면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인공뼈 이식에 쏙지 말자라는 건데요. 미국의 인공뼈 이식 수역이 제가 여러 치과단에서 나름 공부를 좀 했어요. 치아를 뽑으면 뼈가 만들어져야 할 부위에 잇몸처럼 물렁물렁한 조직이 차서 질이 좋지 않은 채로 채워진대요. 그래서 양질의 뼈가 만들어지도록 뼈 형성 유도 수술이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종종 이렇게 묻는 환자들이 있다. 나는 간단하게 대답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웨덴의 임플란트 분야 석학 라스무슨 교수는 동물들을 대상으로 임플란트를 심은 뒤에 인공뼈를 이식했다. 실험 결과 인공뼈를 이용해서 뼈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이 뼈가 임플란트 안정성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내가 수행한 동물 실험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인공뼈를 이용해서 만든 뼈가 임플란트와 골유착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발치 즉시 심는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루를 채워넣는 경우 뼈가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임플란트 고정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뼈는 아니었다. 우리 몸에는 스스로 세포를 유지 관리하고 망가진 조직을 재생시키는 자가 치유 능력이 있다. 일반적으로 발치를 하고 나면 그 부위는 서서히 새로운 뼈로 채워진다. 치아를 뽑은 자리가 뼈로 채워지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3, 4개월 정도다. 만약 발치한 잇몸뼈 속으로 뼈 이식제를 채워 넣으면 뼈 이식제가 오히려 자연적인 치유를 느리게 한다. 내가 수행한 동물 실험과 임상 실험에 모두 이 같은 결과를 보였다. 개의 아래턱뼈 2개의 구멍을 만들고 첫 번째 구멍에는 인공뼈를 채워넣고 두 번째 구멍에는 아무것도 채워넣지 않았다. 그런 다음에 2개의 구멍을 차단막으로 하고 이렇게 실험을 해봤다는 거죠. 해봤을 때 이렇게 해서 발치해 보니까 차오른 속도가 더 느리더라 했는데요. 그렇군요.